새벽 5시 반.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예전엔 알람을 3개씩 맞춰놔도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젠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전기장판의 따스함이 허리 아래로 은근하게 퍼져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3년 전부터 이 침대는 제 것만이 되었습니다. 더블 침대였지만 이제는 한쪽만 사용하죠. 처음엔 너무 넓어서 적응이 안 됐어요. 밤마다 옆을 더듬으며 깨곤 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더군요. 40년을 함께 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몸이 먼저 그 빈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자는 것에, 혼자 밥 먹는 것에,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에, 혼자 웃고 혼자 한숨 쉬는 것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빽빽 소리를 내며 항의했지만 이것도 이젠 익숙합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혈압약과 관절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물 한 컵과 함께 그것들을 삼키고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마루가 차갑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죠. 10월 끝자락이니까 곧 김장도 해야 하고 난방비 걱정도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겨울엔 어쩔 수 없이 보일러를 많이 틀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밑반찬 몇 가지를 꺼냈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한 토막.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혼자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끝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거리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도 많이 늙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저 같은 노인들 뿐입니다.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도 다들 70줄이거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둘이 살아도 말이 없거나. 그래도 저는 이 동네가 좋습니다. 40년을 살았으니까요. 이 집 마루의 삐걱거림, 부엌 싱크대의 미묘한 기울기, 방문 손잡이의 헐거움까지도 제 몸처럼 익숙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쌉싸래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이 맛도 좋아요. 예전엔 설탕을 2스푼이나 넣었는데 이젠 블랙으로 마십니다. 당뇨 때문이기도 하지만 쓴맛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쿵. 대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피 잔을 들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인가? 쿵, 쿵. 다시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른 새벽에 누가?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지 않잖아요. 뉴스에서 노인 타겟 범죄가 늘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문 함부로 열지 말라고 당부하고. 저는 커피 잔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든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이럴 땐 두렵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 바퀴가 구르는 듯한 미묘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 휠체어가 있었어요. 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설마.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구부정한 어깨의 곡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낡은 점퍼의 색깔까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호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습관처럼 튀어나오다니. 휠체어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장기호,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맞긴 맞는데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푹 꺼져 있었고 눈빛은 힘이 없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것 같았고 손등에 핏줄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충격뿐이었습니다. 3년 전 그 사람이 떠나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소. 당신하고는. 차갑게 내뱉던 그 목소리.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싸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제 남편의 팔을 꼭 붙들고 서 있던 그 여자.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소.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두 아들을 낳아 키우고 시부모 봉양하고 그의 사업 실패를 함께 견뎌낸 아내에게 그렇게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며칠을 울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들이 달려와서 위로했지만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배신감, 수치심,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그런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어요. 슬퍼서, 외로워서, 화가 나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고 손주들을 봐주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3년 차인 올해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생각에 울지 않았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대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축 늘어진 어깨. 3년 전 그 빨간 원피스의 여자와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여행용 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뚫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미안함보다는 지쳐버린 사람의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는 못 맞겠어요.
이 사람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슬픔보다는 짜증과 피로에 가까워 보였어요. 병원에서 저보고 보호자라고 해서 몇 달은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여기 원래 집이죠? 제가 주소 찾아서 왔어요.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정말 한계예요.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끝에 세워둔 차로 걸어갔어요.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 그리고 고요. 남겨진 건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가방과 그리고 대문 안쪽에 선저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여행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그 가방. 제가 백화점에서 사줬던 가방. 이젠 너덜너덜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건지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던 날 제게 남긴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40년의 세월이 무너지던 그 순간, 제 존재가 부정당하던 그 느낌, 혼자 남겨진 이 집에서 느낀 무력감과 수치심.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날들. 첫째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같이 울던 기억. 사업이 잘 됐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다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가.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얼음에 금이 가듯 크르륵 소리를 내며.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제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또다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제 삶을 내려놓게 될 것 같았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린 채 우리 사이에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나는 혼자였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어딘가 아픈 사람의 숨소리.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이 그를 드리는 것인지 거절하는 것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순간부터 제 삶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 3년 동안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이 무너질 거라는 것.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 미안하다. 정말 돌아오고 싶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은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문틈으로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긴 새벽이 끝나면 제 삶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게 될 거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난 뒤 저는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약하게 마치 다친 동물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에 핏줄이 튀어나온 이 손. 평생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또다시 누군가를 돌봐야 할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죽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을 지나 대문 앞까지 뛰어갔어요. 나이가 몇인데 뛰었는지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기호야. 제 목소리에 남편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걱정하는 거지? 왜 내가 달려나온 거지? 하지만 이미 나와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던 걸까요? 영수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약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이 사람은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은 이미 나가버렸고 남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휠체어가 덜컹거렸고 남편이 신음을 냈어요.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휠체어를 세워뒀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서 방은 따뜻했지만 남편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담요를 꺼내와 그의 무릎 위에 덮어줬습니다. 말없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붙들고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소. 정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끓였습니다. 꿀을 한 숟가락 넣어서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마셔요. 남편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흔들렸어요.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시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가, 나, 말하지 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요. 당신 몸부터 추스르세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몸무게가 얼마나 빠진 걸까요? 뺨이 쏙 들어가 있었고 옷 속으로 드러난 쇄골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궁금하면서도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 싫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뇌졸중이 왔었소. 저는 움찔했습니다. 언제? 반년 전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왼쪽이 마비가 왔소. 처음엔 걷지도 못했는데 재활 치료받고 조금 나아졌소. 그래도 아직 혼자는 힘들어. 그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였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소. 보험도 없고 그 사람도 처음엔 도와줬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떠난 거죠.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버티다가 결국
나를 데려다 준 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인지 허탈한 웃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떠날 때 뭐라고 했죠? 새 인생을 살겠다고 했잖아요. 나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고 젊은 여자 손잡고 나가서 행복하게 사셨나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아들들 위로하느라, 혼자 이 집 지키느라. 내가 얼마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갈 데가 없었소? 다른 데는 없었어요?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잖아요. 다들 연락이 끊겼소. 내가 당신을 버리고 나간 거 알고 다들 연락을 끊었소. 남편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아들들도 전화를 안 받았소. 처음엔 받았는데 내가 돈 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아들들. 저는 순간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기준이와 작은아들 기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두 아들은 분노했었어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아버지가 전화하면 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다른 데가 없었소? 당신 떠날 땐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겠소? 요양원이나 어디 들어갈 방법을 찾을 테니. 일주일만, 아니 며칠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돈 있어요? 없소. 요양원비 어떻게 낼 건데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기초수급자 신청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일단 씻어요. 냄새나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맙소, 영수가.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요. 듣기 싫어요. 저는 욕실로 가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욕조에 차올랐어요. 수건과 비누를 꺼내놨습니다. 남편을 욕실까지 데려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휠체어가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국 제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앙상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몸을 씻겨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등에 욕창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였어요. 다리는 한쪽이 말라 있었고 팔도 힘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생한 걸까? 그 젊은 여자는 이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은 걸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습니다. 물로 남편의 등을 적시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소. 정말 미안하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의 몸을 씻겨줬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남편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 아들들이 쓰던 방이었어요. 이제는 빈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남편을 눕혔습니다. 그는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쳤던 걸까요? 저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백발이 된 머리,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란 턱.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저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들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며칠 재운 다음 내보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기준이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고기 사갈게요. 그래, 그래라. 저는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말을, 지금 작은 방에 누워 있다는 말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긴 새벽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제게는 또 다른 혼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방문을 열고 약을 챙겨주고 죽을 끓여 먹이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주고 다시 눕히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고맙소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하지 않나? 병든 사람을 내쫓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밤마다 이런 생각들과 싸웠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큰아들 기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몇 번을 했는데. 미안했어요. 핸드폰을 멀리 해뒀거든요. 전화벨 소리를 듣기가 싫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기준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니야.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을 슬쩍 봤어요. 작은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조용했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래라. 기준이는 조금 더 머물다 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배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숨겨야 하는 걸까? 아들들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거든요. 특히 기준이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휠체어를 가져와 남편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피가 나왔소. 뭐라고요? 변에 피가 섞여 나왔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아니요, 괜찮소. 무슨 소리예요? 피가 나오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돈이 없소. 남편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가 없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냥 며칠 재우고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보건소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가서 상담부터 받아요. 영수가 말하지 마요. 그냥 내일 가요. 저는 남편을 다시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아이들이 아플 때도,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도 저는 늘 옆에서 돌봤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사람은 저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또 돌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나는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걸까? 왜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언덕이 있었고 턱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 김 선생님 아니에요? 장 씨가 왜 휠체어를? 어머, 두 분 다시 사신대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보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재산은요? 없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부부입니다.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하시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제가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지겹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풀려요? 상처가 아물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 견디고 아들들 달래고 혼자 이 집 지키느라 목이 메었어요. 그래도 나는 버텼어요. 3년 동안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은 없어요?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떠나겠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괴롭다면 지금 몸으로 어디를 가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일단 한 달만 있어요. 수급자 나올 때까지만. 고맙소. 고맙다는 소리도 하지 마요. 저는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방에 눕히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작은 아들 기태였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는데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대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기태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눈치도 빨랐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기태야.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사흘 전에 집에 왔어. 그게 무슨...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정말이야. 그 사람이 왜 돌아왔는데요? 그 여자는요? 떠났대. 아버지가 아파서. 아프다고요? 저는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을 앓았고 휠체어를 타고 있고 돈이 없다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사람 내쫓으세요. 기태야. 내쫓으시라고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했는데요? 젊은 여자 손잡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뭐요? 불쌍해요? 아파서 불쌍해요? 기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엄마 버릴 때는 안 불쌍했어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거 받아주면 안 돼요. 기태야, 진정해. 진정이 돼요? 형한테 말했어요? 아니, 아직. 말하지 마세요. 형 알면 당장 달려갈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그 사람 내쫓을 거예요. 기태야. 하지만 기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기태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곧장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기태야, 잠깐. 제가 말렸지만 기태는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기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태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태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나한텐 아버지 없어요. 기태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알아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기태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며칠을 밥도 안 드시고 울기만 하셨는지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젊은 여자랑 어디서 잘 놀았겠죠. 우리 엄마 생각은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기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태야, 그만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말리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들어야죠. 알아. 하지만 아버지도 지금 많이 아파. 아프면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삶을 살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기태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요양원 보내세요. 아니면 형제들한테 연락하세요. 다들 연락이 끊겼대. 그럼 복지관이나 어디 보내세요. 엄마가 돌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기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또 희생하실 거예요? 또 참으실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이번엔 달라요, 엄마.
이 사람은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엄마가 돌볼 의무 없어요. 기태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다 맞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지만 뭐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만하세요. 기태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전화 갈게요. 형한테 말할 거예요. 기태야. 하지만 기태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방에 남았어요.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큰아들 기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기태한테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정말 집에 있어요? 응.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갈게요. 기준이의 목소리는 기태와는 달랐어요. 분노보다는 무거운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제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요양원 알아볼게요. 기준아, 엄마는 그 사람 돌보시면 안 돼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못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 요양원 갈게요. 그래요? 아들들 말이 맞소. 당신이 나를 돌볼 이유가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체념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소.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알아요. 알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한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소. 뭔데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동안 진심이었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아직 젊다는 착각을 했던 거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예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알아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고 있소. 매일매일 후회해. 당신을 떠난 걸, 당신한테 상처 준 걸.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상처와 후회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어떤 감정들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영수가, 왜요?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영수가, 왜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용서,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저를 배신한 사람을, 하지만 지금은 병들어 돌아온 사람을,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이 저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차가운 달빛이 저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전쟁터 같았어요. 큰아들 기준이가 찾아와 요양원 자료를 가져왔고 작은아들 기태는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괜찮은 요양원이에요.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아버지 돌보느라 희생하시면 안 돼요. 아들들의 말은 맞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선뜻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엔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알겠다. 내가 갈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들이 돌아가고 저는 남편의 저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밥 먹어요. 고맙소.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요? 입맛이 없소. 저는 상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없소. 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요양원 가기 싫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혼자, 낯선 곳에서 죽을까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들들 말이 맞소. 나는 당신한테 짐일 뿐이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고 싶소. 미안해요. 자격도 없으면서.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요. 나쁜 사람이고 비겁하고 하지만 무서워요. 영수가. 저는 남편의 울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잘못을 저질렀지만 후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일주일만 더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생각해봐요. 괜찮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들들이. 내가 말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요. 약도 먹고. 그날 밤 저는 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할게. 엄마, 나도 생각이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들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영수가 기억나요? 첫째 낳고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그 좁은 방에서 둘이 우왕좌왕했던 거 기억나죠? 당신이 기저귀 갈다가 애한테 오줌 맞았잖아요. 그랬지. 웃음도 나왔어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생일날 몰래 케이크 사온 거 기억나요? 돈 없다고 하면서. 기억해요. 그때 당신 얼굴 보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했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소, 영수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나도 아직 당신을 용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화가 나고 아프고 배신감이 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을 그냥 보낼 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거짓은 아니니까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게 다 가짜는 아니니까요. 영수가,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나는 그 시간들까지 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건 내 인생의 일부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영원히 용서 못할지도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돌볼게요. 요양원 가기 전까지는.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신 약속해요. 더 이상 나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건강 챙기고. 약속하겠소.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순순히 가요. 알았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처럼은 아니었어요. 설레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늙은 사람의 주름진 손이 서로를 꼭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영수가, 저기 은행나무 봐요. 노랗게 물들었네요. 예쁘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무슨 뜻이요? 우리는 이제 그냥 함께 늙어가는 두 사람이에요. 부부라기보단 동반자? 저는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머뭇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알아요. 나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나이가 나인데. 그럼 그땐 내가 돌볼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요? 휠체어 탄 사람이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걸을 수 있게 될 거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 달 뒤 남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도 받았어요. 이제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고 간병비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왼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휠체어 없이 지팡이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수가, 봐요. 걸었어요. 남편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저도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아들들은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준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게 뭐든. 고마워, 기준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알았어. 기태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 그래요. 짧고 어색했지만 그것도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화 안 나요? 화요? 왜요? 당신 인생을 또 나 때문에 쓰고 있잖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화나죠. 미안해요. 하지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고요. 왜 날 선택했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서는 아니에요. 당신을 용서해서도 아니고요. 그럼 그냥 인간적인 거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그래요? 당신도 외롭고 나도 외로우니까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수가 고마워요.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짐짓 짜증스러운 척 말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대신 설거지 당신이 해요. 할 수 있죠? 할게요. 남편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끔 아팠고 떠올리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삶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고 해피엔딩도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것. 반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설거지도 하고 간단한 청소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고 청소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기준이 내외와 손주들, 기태와 그의 아내까지. 좁은 거실이 북적거렸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볶음밥 해줄게. 저도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당신은 애들이나 봐줘요. 알았어. 남편은 거실로 돌아가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어설프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이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후회를 품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저는 볶음밥을 만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우리 집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 웃음소리, 아들들 이야기 소리, 그리고 남편의 어설픈 농담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잊지 못해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겠죠. 영수가, 볶음밥 다 됐소?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마지막 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밥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 그곳으로. 자, 다들 먹어요. 와, 할머니 볶음밥이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삶. 그리고 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어제의 상처를 안고 오늘의 평범함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조금씩 키워가며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용서하거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